밤 10시 복례의 집 앞에 나타난 박성민과 일당들의 위협적인 모습. 윤수연, 나와! 우리 형한테 사과해! 칼을 든 박성민이 분노로 외칩니다. 내 형은 자기 잘못으로 죽었다고 했잖아. 수연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박성민이 칼을 휘두르지만 수연은 재빠르게 피하며 그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합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정령기와 경찰들이 나타나며 모든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늘도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경기도 시흥의 오래된 골목길,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뚝딱뚝딱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소리죠. 윤복래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75의 나이에도 복래는 새벽마다 일어나 국밥 재료를 준비합니다. 무릎 수술을 받은 후 지팡이를 짚게 됐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50년 가까이 해온 일이니까요. 오늘도 국물이 진하게 우러났구나. 복래는 커다란 솥에 우그룩을 끓고 있는 사골 국물을 젓가락으로 저어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새벽 3시부터 끓이기 시작한 국물이 이제야 제대로 된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뽀얀 국물 색깔을 보니 오늘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복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넵니다. 청가물 장사를 하는 김미영 아줌마, 생선가게 박 사장님,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다른 상인들까지 모두들 복래를 복래 이모라고 부르며 반갑게 맞아줍니다. 복래 이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국밥 한 그릇 하고 가세요. 복래의 국밥집은 시장 한켠의 작은 포장마차입니다. 테이블 4개, 의자 16개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죠. 하지만 이곳의 국밥 맛은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새벽부터 푹 우린 사골 국물에 정성스럽게 삶은 수육, 그리고 복래만의 비법인 된장이 들어간 양념까지. 시장 사람들은 모두 복래의 국밥을 최고라고 인정합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나타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 기사님입니다. 이모, 국밥 하나요. 국물 진하게 해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복래는 김 기사님이 국물을 진하게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주고 수육도 두툼하게 올려줍니다. 김 기사님은 후후 불어가며 국밥을 먹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일터로 향합니다. 그 후로도 손님들이 줄지어 찾아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출근길 직장인들, 동네 할아버지들까지. 복래는 모든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각자가 좋아하는 국밥의 농도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박 사장님은 고기 많이, 정 할아버지는 김치 넉넉히.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복래에겐 소중한 일상입니다. 누구네 아들이 취직했다는 소식, 누구네 딸이 시집간다는 이야기,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 얘기까지. 작은 포장마차는 동네 사람들의 소통 공간이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바빠집니다. 복래는 지팡이를 의자에 기대어 두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국밥을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쑤시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날아갑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복래는 잠시 의자에 앉아 쉽니다. 지팡이를 옆에 두고 무릎을 주물러 줍니다. 수술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큰거립니다. 날씨가 흐리면 더욱 아프죠. 그때 큰 가방을 든 젊은 여성이 포장마차 앞에 나타납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어딘지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입니다.
복례는 처음엔 새로운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할매.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을 할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례가 자세히 보니 손녀 수연입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라 한순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수연아, 언제 왔니? 연락도 없이. 방금 도착했어요. 할매,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복례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수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간 후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안부 전화 정도였죠. 제대 후엔 서울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런 손녀가 갑자기 나타나 함께 살겠다니요. 무슨 일 있었니? 서울 생활은 어떻고? 일은 잘 다니고 있고. 괜찮아요, 할매. 그냥 이제 좀 쉬고 싶어서요. 수연의 표정에는 뭔가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눈빛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맑고 순수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어딘지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복례는 더 묻지 않습니다. 손녀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방부터 치우자. 먼지가 많이 쌓였을 거야. 할매는 이제 좀 쉬세요. 내가 다 할게요. 수연이 포장마차 정리를 도와줍니다. 그릇을 씻고 테이블을 닦고 가스레인지를 정리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 빠르고 정확합니다. 복례는 손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수연이. 할매도 건강하시네요. 다행이에요.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습니다. 수연은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 옆에서 함께 걷습니다. 그런데 수연의 시선이 계속 주변을 둘러봅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처럼요. 할매, 혼자 사시면서 무섭지 않으세요? 뭘? 여기서 50년 넘게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이야. 복례의 집은 단독주택입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정원에 감나무와 작은 텃밭이 있어 정겹습니다. 수연은 집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할매, 요즘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 없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혹시 모르니까요. 복례는 손녀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집에 들어가서 수연의 방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이라 먼지를 털어내고 이불도 새로 깔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합니다. 복례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집에서 기름 배추로 담근 김치, 그리고 시장에서 가져온 수육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입니다. 역시 할매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구나. 수연은 오랜만에 먹어보는 할머니 손맛에 잠시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도 종종 창밖을 바라봅니다. 복례는 그런 손녀의 모습이 신경 쓰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복례는 수연에게 말합니다. 수연아, 무슨 일 있으면 할매한테 얘기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할매. 잘 자요. 수연은 방으로 들어가지만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듭니다. 복례 또한 잠자리에 누웠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첫날 밤 할머니와 손녀는 각자 다른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녀가 온 첫날이라 특별히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주고 싶었거든요.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수연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죠.
수연아, 일어나서 아침 먹자. 하지만 수연의 방에선 대답이 없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이미 이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수연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수연이 감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니? 아, 할매. 운동이요. 습관이라서. 수연은 땀을 흘리며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몸에 밴 습관이겠지만 그 모습이 어딘지 절제된 긴장감을 풍겼습니다. 마치 언제든 무언가에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요. 아침을 함께 먹으며 복례는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니? 혹시 일자리 알아볼 생각이라도. 할매 일 도와드릴게요. 포장마차에서. 아니야, 넌 젊으니까 다른 일을 찾아야지. 국밥 장사는 힘들어. 하지만 수연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그날도 복례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연도 함께 따라 나섰죠. 포장마차 준비를 하는 동안 수연은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주변 가게들, 그리고 시장 입구까지. 마치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처럼 말이에요.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요령을 익혔습니다.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고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주는 일까지. 동작이 빠르고 정확해서 복례도 놀랐습니다. 어머, 복례 이모. 이 예쁜 아가씨가 누구예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수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손녀예요. 수연이라고 해요. 아, 군대 갔다던 그 손녀. 많이 의젓해졌네요. 손님들은 수연을 신기해했습니다. 복례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손녀를 직접 본 것이니까요. 수연은 어색해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후 2시쯤 복례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릎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했거든요. 할매,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넌 여기서 쉬어. 금방 다녀올게. 복례는 지팡이를 짚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701번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려고 했죠. 오후 버스라 그리 붐비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으니 움직임이 느렸죠.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혀를 찼습니다. 아, 진짜 느리네. 빨리 좀 타요. 돌아보니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들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염색한 머리에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불친절한 표정까지. 복례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복례는 빈 좌석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좌석이 차 있었죠. 할 수 없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으려 하는데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몸이 휘청했습니다. 어머, 복례가 넘어질 뻔하자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자리를 양보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그때 아까 그 젊은 남자 중 하나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야, 뭐야? 나이 많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우리도 서서 왔는데.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젊은이가 어른한테 그게 뭔 말이야. 한 할아버지가 나섰지만 그 남자들은 더욱 거칠게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도 나이 먹었다고 까불지 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줄 알아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그 남자들은 계속 거칠게 말했습니다. 늙은이들이 버스비도 공짜로 타면서 뭘 더 바라는 거야? 그 순간 박근태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가 복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야, 할매.
서서 가든지 다른 버스 타든지 해.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복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어머. 복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팡이도 떨어뜨렸죠. 허리와 엉덩이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몇몇 승객들이 놀라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 남자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아, 진짜 꼴사납네. 나이 먹으면 집에나 있지. 버스 안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일부는 분노했고 일부는 외면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도 했죠. 복례는 겨우 일어섰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난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병원 가실 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복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평생 남에게 해코지한 적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무릎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마당에서 복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복례는 수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손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이 좀 붐볐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수연의 눈엔 복례의 무릎에 붙어 있는 밴드와 구겨진 옷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굳어진 표정도 놓치지 않았죠. 할매,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고 했잖아. 그날 저녁 복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를 더 세심하게 살폈죠. 밤늦게 복례는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젊은 남자들의 거친 말과 행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외면까지. 세상이 언제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라서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할매,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야. 복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동작이 평소보다 더뎠습니다. 어제 넘어지면서 다친 곳이 아직 아팠거든요. 할매, 오늘은 쉬세요. 제가 포장마차 일 다 할게요.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너 혼자 어떻게 해? 하지만 수연은 고집스럽게 복례를 말렸습니다. 결국 복례는 오전에만 잠시 나가서 준비를 도와주고 오후엔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수연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수연아, 김치 좀 더 가져다 줘. 네, 할매. 수연이 김치통을 들고 오는 동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수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복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연 혼자 뒷정리를 하며 포장마차를 지키고 있었죠. 그때 옆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어제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무슨 일이요? 어제 병원 갔다 와서 표정이 이상하시더라고. 혹시 검사 결과가 안 좋았나 싶어서. 수연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분명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쯤 수연은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저녁 재료도 준비하려고 했죠. 큰 마트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연은 주변을 자연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때 701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순간 수연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뒤쪽 좌석에서 들려오는 거친 웃음소리와 욕설 때문이었죠. 야, 어제 그 할매 봤냐? 진짜 웃겼어. 맞아, 넘어지는 거 개웃겼잖아. 늙은이 주제에 뭘 그렇게 버티고 있어. 수연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매가 혹시 복례를 말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박근태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뭘 당연한 거잖아. 요즘 늙은이들이 너무 설쳐. 좀 교육시켜줘야지. 수연은 조용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근태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와 그의 친구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확신이 섰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괴롭힌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죠. 할매가 넘어질 때 표정 봤냐? 완전 당황해가지고. 하하, 그러게. 나이 먹으면 집에나 있지 뭘 나와서 돌아다녀. 수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고 턱 근육이 경직됐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연은 참았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대신 그들의 얼굴과 특징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수연은 장을 보는 내내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거든요. 평생 남에게 해코지한 적 없는 할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할머니가 더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집에 도착하니 복례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서 무언가 생각에 잠긴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매, 뭐 하고 계세요? 아, 왔구나. 그냥 좀 쉬고 있었어. 수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복례의 표정이 여전히 어둡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매, 어제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 왜 자꾸 묻니? 할매가 평소랑 달라 보여서요. 무슨 일이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복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버스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보고 비켜달라고. 그러다가 실수로 넘어졌거든. 복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들이 할매를 밀었어요? 아니야, 그냥 실수로. 하지만 수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진실을 모두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버스에서 들은 대화가 바로 그 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할매,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왜 그걸 물어보니? 설마 뭔 생각하는 건 아니지?
복례는 수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손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롭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할매. 그냥 궁금해서요. 수연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괴롭힌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교차했거든요. 수연아, 내가 돌아와서 할머니는 정말 기뻐.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했는데. 복례의 말에 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준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할매,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무도 할매를 괴롭히지 못하게. 뭔 소리야? 할머니가 뭘 지킬 게 있다고. 하지만 수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를 괴롭힌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 말이죠. 그날 밤 수연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익힌 기술들이 이럴 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박근태와 그 일당들을 찾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대에 버스를 탔습니다. 701번 버스는 시흥 시내를 도는 주요 노선이라 그들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매, 오늘은 제가 혼자 시장 갔다 올게요. 왜? 무거운 것도 있는데. 괜찮아요. 운동도 될 겸 해서요. 복례는 손녀가 요즘 자주 혼자 외출한다는 걸 눈치챘지만 젊은 사람이니까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이 큰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우연히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박근태와 친구들이 마트 앞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었거든요. 야, 요즘 할매들이 진짜 설친다니까. 어제도 지하철에서 하나 봤는데. 맞아, 나이 먹으면 얌전히 있어야지. 뭔 주장이 그렇게 많아. 수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대신 그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태 일당은 편의점 앞에서 한참을 떠들다가 PC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그들이 자주 어울리는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도 수연은 같은 시간에 그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다시 701번 버스에 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오늘도 사냥감 찾으러 가볼까? 하, 박근태, 너 진짜 나쁜 놈이야. 수연도 같은 버스에 탔습니다. 그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쪽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버스 안에는 평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몇 명의 노인분들도 있었죠. 시내 중심가를 지나면서 승객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올랐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오시는 모습이 복례와 비슷했습니다. 박근태가 친구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슬금슬금 그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빨리 좀 타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서둘러 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좌석이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젊은 여학생이 자리를 양보하려 하자 박근태가 끼어들었습니다. 야야, 왜 자꾸 특별 대우해줘? 우리도 서서 왔는데. 그 순간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버스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박근태도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왜 끼어드는지 의아해했어요. 뭐야, 너? 무슨 상관이야? 할머니한테 왜 그러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근태는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어요. 어디서 정의감 넘치는 여자가 나타났네. 할머니 친척이야 뭐야? 그런 게 중요해요? 연세 드신 분한테 예의를 지키는 게 당연하잖아요. 박근태의 친구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수연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야, 아가씨.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다칠 수도 있어. 박근태가 협박조로 말했지만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치는 건 누가 될지 모르죠. 버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승객들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고 기사도 룸미러로 뒤를 살폈어요. 야, 이 여자 진짜 미쳤나? 박근태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대려는 순간 수연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박근태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동시에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찼어요. 아! 박근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친구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수연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팔을 꺾어서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은 목을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기사가 버스를 급정거시키며 소리쳤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여자가 갑자기. 수연은 박근태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노인분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음엔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는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다른 승객들도 박근태 일당의 평소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수연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갑시다. 기사가 말했지만 박근태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오해였어요. 박근태는 수연의 실력을 느꼈거든요.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괜히 경찰서까지 가서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기사가 다시 물었지만 박근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박근태는 수연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하지는 못했어요. 수연의 눈빛이 너무 차갑고 위험해 보였거든요. 다음 정류장에서 박근태 일당이 내렸습니다. 수연도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단은 그들에게 경고를 줬지만 이것만으로 끝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복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구나.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할매. 장 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수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할까 봐서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근태 일당이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선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수연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복례의 집 대문에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었거든요. 죽고 싶냐? 늙은 년 조심해라.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혈관이 터질 것처럼 머리가 띵해졌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복례가 그 낙서를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매. 복례가 대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이게 뭐니? 왜 우리 집에? 복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연은 재빨리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할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복례는 계속 떨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누가 이런 짓을,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다고. 수연은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매, 괜찮아요. 그냥 장난이에요. 저 낙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철컥, 유리가 깨지는 소리까지 났어요. 뭐야, 저게. 수연이 뛰어나가 보니 집 앞 화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에는 돌이 맞은 자국과 함께 거미줄 같은 금이 가 있었어요. 아, 누구야? 나와. 수연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가니 복례가 가슴을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할매, 할매, 괜찮으세요? 가슴이 아파. 복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도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수연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수연에게는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례를 부축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할매, 괜찮아요. 금방 병원 갈 거예요. 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아,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너까지. 무슨 소리예요? 할매 잘못 없어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근태 일당이 할머니까지 위협하다니. 이제는 선을 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복례는 심장에 무리가 온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었어요. 환자분이 많이 놀라셨나 봐요. 며칠간 안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연의 주먹이 더욱 꽉 쥐어졌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례는 입원하고 수연 혼자 텅 빈 집에 있으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연은 깨진 창문을 임시로 막고 대문의 낙서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화가 더 났어요. 이제는 진짜 가만 안 둔다. 수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을 꺼내보고 체력 단련도 다시 시작했어요. 병원에 복례를 문안하러 갔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그냥 이사 가자. 여기서 더 살기 무서워.
복례의 말에 수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할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떻게 해결해? 그 사람들이 또 올 텐데. 안 와요. 제가 막을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례는 손녀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수연아, 너 혹시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지?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할매, 경찰이 24시간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어요. 복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연은 박근태 일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전 관찰해둔 그들의 행동 패턴을 토대로 PC방 일대를 뒤졌어요. 마침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24시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PC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박근태와 친구 한 명이 PC방에서 나왔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수연이 나타났어요. 아! 박근태가 돌아보는 순간 수연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아! 박근태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렀어요. 미친 여자, 뭐 하는 거야? 친구가 달려들려 했지만 수연은 이미 그를 제압했습니다. 목을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죠. 우리 할머니 집에 왜 낙서했어? 왜 돌을 던졌어?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 박근태가 발뺌하려 했지만 수연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아니면 누가 해? CCTV도 다 확인했어. 실제로는 CCTV가 없었지만 수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아니야. 우리가 아니라고. 그럼 누가 했어? 말해. 수연이 박근태의 옷깃을 더 세게 잡자 박근태가 겁을 먹고 말했습니다. 형? 형이 시켰어. 박성민 형이. 박성민? 그게 누구야? 우리 동네 형이야. 그 형이 할머니 혼내주라고. 수연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근태 뒤에 더 큰 존재가 있었던 거죠. 그 형 어디 있어? 뭐 모르겠어. 연락 안 받아. 수연은 박근태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다시 우리 집 근처에 나타나면 그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아. 알겠어? 알겠어. 하지만 수연은 느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박성민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고 그는 분명 더 위험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수연은 병원에서 복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동안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박성민이라는 인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연아. 복례가 깨어나며 손녀를 불렀습니다. 네, 할매. 잘 주무셨어요?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니? 꿈에서 내가 누군가와 싸우는 걸 봤어. 수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냥 집 주변 둘러보고 왔어요. 할매가 걱정돼서요. 수연아,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 복례는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뭔데요, 할매? 너 예전에 군대에서 뭔 일이 있었니? 왜 갑자기 전역했는지 할머니한테 말해줘.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였거든요. 할매, 그건 할머니는 다 알고 있어야 해. 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왜 그런 무서운 눈을 하게 됐는지 말이야. 복례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녀가 무언가 큰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 저 아프간에 파병 갔었어요. 아프간? 그 위험한 곳에? 네. 거기서 제 동료 중에 박성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례는 숨을 죽이고 수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현지에서 마약 밀수에 연루됐어요. 처음엔 생활비 때문이라고 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으려고 했어요. 상관들에게 보고도 하고 성훈이를 설득도 했고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밤 성훈이가 마약상들과 거래하다가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그 와중에 성훈이가 죽었어요. 복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훈이에게 가족이 있었어요. 고향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었죠. 설마 그 남동생이 박성민이에요. 성훈이의 동생이 바로 박성민이었어요. 복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성민이는 형이 죽은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상관들에게 신고했으니까 형이 쫓기게 됐고 결국 죽게 됐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찾아온 거구나. 네. 제가 전역하고 서울에 있을 때도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할매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할매까지 위협하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복례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지키려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수연아,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돼. 할매, 경찰이 뭘 해줄 수 있어요? 증거도 없고 박성민은 교묘하게 행동할 거예요. 그때 복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복례 씨죠? 저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복례와 수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윤수연 그년이 거기 있죠? 전화 바꿔주세요. 누구시길래? 아, 할머니는 모르시는구나. 제 형을 죽인 년의 할머니시잖아요. 박성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성민, 할머니한테 왜 연락해? 오, 드디어 본인이 나오네. 윤수연, 오랜만이다. 뭘 원해? 간단해. 내 형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빌어. 그럼 할머니는 건드리지 않을게. 미친 소리 하지 마. 내 형은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야. 뭐라고? 인연이 끝까지. 박성민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좋아. 그럼 할머니부터 혼내줄게. 할머니 집 주소 다 알고 있으니까. 감히 오늘 밤에 찾아갈게. 할머니가 어떻게 되든 내 탓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연아, 어떻게 하지? 정말로 올까? 할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막을게요.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박근태와는 다른 수준의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아프간에서 형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었거든요. 할매, 며칠만 더 병원에 계세요. 제가 이 일을 정리할게요. 안 돼. 너 혼자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며. 할매, 제가 군인이었다는 거 잊으셨어요? 저도 만만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례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손녀가 혼자서 그런 위험한 사람과 맞서려 한다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민이 정말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을 위해 준비해야 했거든요. 밤 10시쯤 집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윤수연, 나와.
박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박성민과 그의 일당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만났네, 윤수연. 박성민은 수연과 비슷한 나이의 남성이었지만 눈빛이 매우 차가웠습니다. 형을 잃은 분노와 복수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뭘 원하는지 말해. 간단해. 내 형 무덤 앞에서 빌어. 그럼 끝이야. 내 형은 자기 잘못으로 죽었다고 했잖아. 거짓말.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형은 안 죽었어. 박성민이 주먹을 쥐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어쩔 건데? 나 안 빌어.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겪어봐.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박성민이 손짓하자 일당들이 수연을 에워쌌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박성민의 일당들이 수연을 에워싸는 순간 수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를 위협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하는 이들을 그냥 둘 순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안 빌 거냐? 박성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안 빌어. 내 형은 자기 선택의 결과를 받은 거야. 좋아. 그럼 죽어. 박성민이 손짓하자 일당 중 한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몸을 돌려 그의 팔을 잡고 넘어뜨렸습니다. 아! 첫 번째 공격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나머지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프간에서 실전을 경험한 군인이었거든요. 두 번째 공격자의 주먹을 피하면서 무릎으로 그의 배를 찼습니다. 세 번째는 목을 눌러서 제압했어요. 순식간에 세 명을 쓰러뜨린 겁니다. 뭐야, 인연. 박성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칼을 든 상대와 싸우는 것도 훈련받았거든요. 박성민이 칼을 휘둘렀지만 수연은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아! 박성민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발로 수연의 다리를 걸려고 했죠. 수연은 뒤로 물러서면서 박성민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박성민이 비틀거리자 수연이 그의 목을 눌러 바닥에 눕혔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영기였어요. 복리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영기 아저씨? 수연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정영기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모두 경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수연 씨, 괜찮습니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박성민과 일당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왜 경찰이? 박성민이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거든요. 박성민, 넌 주거침입, 협박, 폭력 행위로 체포한다. 정영기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걱정돼서 연락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뒀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례 할머니가 박성민이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 집 주변에 대기시켜뒀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준 거였어요. 그런데 영기 아저씨, 어떻게 경찰과? 내가 예전에 국정원에서 일할 때 인맥이 좀 있거든. 복례 할머니 일이니까 도와줄 수밖에. 박성민이 끌려가면서 수연을 노려봤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 나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거야.
하지만 정영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성민 씨, 당신 아프간에서 군용품 횡령한 것도 다 조사됐어요. 이번엔 꽤 오래 들어가실 것 같은데? 박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형과 함께 저질렀던 범죄까지 드러난 거였어요. 그럼 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 형 박성훈 중사는 이미 군법재판에서 유죄 판결받았어요. 윤수연 하사는 오히려 제대로 신고한 거였고요. 박성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진 거였거든요. 경찰들이 박성민과 일당들을 데리고 가자 정영기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안전하다고 전해드리죠.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어떻게 아저씨를... 복내와 나는 옛날에 좀 각별한 사이였어요. 정영기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혹시 할머니와... 그건 나중에 할머니께 직접 물어보세요. 지금은 할머니가 걱정하고 계시니까 빨리 가죠. 병원에 도착하니 복내가 침대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네, 할매. 괜찮아요. 모든 게 해결됐어요. 복내는 수연을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정말 무서웠어.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겠니? 할매, 이제 걱정 마세요. 박성민도 잡혔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사람은 없어요. 정영기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복내에게 말했습니다. 복내야, 이제 마음 놓아도 돼. 박성민은 한동안 못 나올 거야. 영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복내와 정영기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수연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할매, 그런데 영기 아저씨와는 어떤 사이예요? 복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냥 오랜 친구야. 친구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나요? 정영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 씨, 당신 할머니는... 제게는 첫사랑이었어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에게 첫사랑이 있었다니. 영기야, 왜 그런 얘기를... 복내야,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복내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나고 있었어요. 수연은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에게 새로운 희망까지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편안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내는 퇴원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할매, 집에 가서 국밥 다시 끓여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손녀 말이 맞아. 이제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겠네. 복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였죠. 한 달 후 시흥시장은 평소와 다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복내의 국밥집 앞에는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박성민 사건 이후 수연이 할머니를 지킨 이야기가 시장 전체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복내 여사님의 국밥을 먹으러 몰려든 거였어요. 여사님, 국밥 하나 주세요. 오늘도 맛있겠네요. 손녀분도 계시고. 예전에는 복내 이모라고 불렸던 복내를 이제는 모두 복내 여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담긴 호칭이었죠. 할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재료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수연이가 시장에서 더 사올래? 네, 금방 다녀올게요. 수연이 시장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거든요. 수연아, 할머니 잘 지키더니 효자네, 효자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너 같은 아이가 몇이나 되겠어? 할머니가 복 받으셨어. 수연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거든요. 포장마차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익숙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젊은 남성이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어휴, 진짜 느려. 빨리 좀 내리세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다른 젊은 승객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야,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 예의 좀 지켜. 아니, 나는 그냥. 할아버지, 천천히 내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오후가 되어 손님이 줄어들자 복례와 수연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정영기가 나타났어요. 복례야, 수연이도 있네. 영기야, 어서 와. 국밥 한 그릇 할래? 그럼 복례 손맛을 거를 이유가 있나? 정영기는 요즘 자주 복례의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할매, 저는 장 보고 올게요. 수연이 자리를 비워주자 복례와 정영기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례야, 나 오늘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정영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복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반지야.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자. 영기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뭔 상관이야? 사랑에 나이가 있나? 복례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첫사랑 앞에서는 소녀처럼 수줍어졌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복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무슨 체면이야. 정영기가 복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때 수연이 돌아왔습니다. 할매, 영기 아저씨, 뭐 하세요? 수연아, 할머니한테 큰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영기 아저씨와 사귀기로 했어. 수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진짜요? 와, 할매 축하해요. 너 괜찮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기는 건데. 뭔 소리예요? 할매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웃었습니다. 국밥집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저녁이 되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주변을 경계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할매, 내일부터 저 취업 준비 좀 해볼까 해요. 정말? 어떤 일?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거요. 제 경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위험한 일은 하지 마. 네, 할매. 이제는 평범하게 살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복례는 수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손녀가 많이 밝아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전에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평온하고 따뜻한 표정이 돌아왔어요. 수연아, 할머니가 고마워. 모료 할매. 내가 할머니를 지켜줘서 그리고 이 동네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매. 할매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포근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노인 인권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께 더 친절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양보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연은 뉴스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수연은 보안업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군 경력과 실전 경험을 인정받아서 쉽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윤수연 씨,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할머니와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복례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매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손녀 대단해. 그런데 서울에 있는 회사라서 매일 출퇴근해야 해요. 복례는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너 혼자 다녀야 하는 거야? 괜찮아요, 할매. 이제 위험한 사람들도 없고요. 그래도 그때 정영기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수연이가 취직했어. 축하해줘. 오, 축하한다. 그런데 뭔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복례가 상황을 설명하자 정영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례야, 걱정 마. 내가 매일 와서 함께 있을게. 어차피 국밥집도 도와야 하고. 정말? 물론이지.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복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수연은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수연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고 상사도 만족해 했어요.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복례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할매, 저 왔어요. 수연아, 어서 와. 오늘 일은 어땠니? 좋았어요. 동료들도 친절하고요. 정영기도 앞치마를 두르고 복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제법 잘 맞았어요. 영기 아저씨, 고생하세요. 뭘 이 정도야 뭐. 복례 도와주는 게 즐거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할매, 저 내일 회사에서 워크숍 간다고 했죠? 응, 조심히 다녀와. 네, 그리고 할매. 응? 사랑해요. 복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수연이.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례와 수연, 그리고 정영기까지.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 있었어요. 복례의 국밥집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국밥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데워주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